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춘천에서 춘천 아미고 동지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사람 사는 사회에 사람 탈만 쓰고 사람이 아닌 것들이 하도 많이 끼어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인두컵을 쓰고 있어서 미친 개 같으면 몽둥이를 들고 나오겠는데 하여튼 사람 형상을 하고 있어서 몽둥이를 함부로 휘두르면 우리가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선거가 당장 내년 6월에도 있고 또 한 3년 후에도 있고 4년 후에도 있는데 당장 내년 6월 선거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면 일단 미친 개들이 미친 짓 못하게는 할 수 있어요. 내년 6월 선거가 지방선거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진짜 무너지냐 다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지금 장동혁 체제가 내년 6월 선거에 지금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6월 선거긴 하지만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주 전투력 강한 당성 강한 그런 훌륭한 우리 자유파 후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년 6월 선거가 6월 3일 날 열립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일당이 권력을 탈취한 지 딱 1년째 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심판 선거로 이 선거 구도를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5달밖에 안 됐는데 거의 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어제 발표된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 이 팩트시트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백지 시트다. 완전히 백기 항복하고 모든 걸 다 미국한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떠넘긴 그런 이 협상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관세만 해도 15%를 내리기로는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소급 적용하거든요. 일본은 8월부터 소급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8월부터는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대. 그러면 그 간단한 한 줄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계가 8천억을 손해봅니다. 이런 짓들을 지금 이재명 일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후각이 짝이 없어요. 앞으로 이 백지 시트를 우리가 합의해 줬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 요구가 얼마나 올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매년 200억 달러 합쳐서 2천억 달러에다가 플러스 1,500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상이. 부동산은 6.27에 이어서 11호 대책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대책이 아니라 테러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집에 수십억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집 사기가 더 쉬워졌어요. 근데 정말 5년, 10년 계획 세워서 월급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뭐 청약 통장도 만들고 어떻게든 좀 융자도 받아가지고서 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하는 이 청년들과 신혼 부부들이 완전히 자기 내 집 갖는 것을 포기 당해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종북 주사파 이재명 것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주식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한 달 동안 들어왔던 외국 투자자, 헤지펀드들이 다수인데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구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거를 지수가 폭락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니까 이재명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온통 기관들이 지금 이 떨어지는 코스피 지수를 떠받치려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난 몇 달 동안에 한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소액 투자자들 이런 절반 이상이 다 1,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이미 밥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한테 1,000만 원은 뭐 없는 셈 치지가 되지만 이 소액 투자자들은요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있는 비상금에다가 그거 갖고서도 조금 부족하면 그만큼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비투한 사람들의 평균 투자액이 그저 몇 천만 원이에요.
조금 많으면 1, 2억인데 거기서 절반 가까이 손해를 봤다 생각해 보세요. IMF 때 다시 기억하기도 싫지만 흑자 도산 당해가지고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 40대 중반에 잘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가정 해체였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혼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B2가 실패하면 그래서 담은 몇 천만 원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가정의 위기라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경우에 몰래 하거든. 그리고 여기저기 막 빌려서 하거든. 곧 갚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빚에 쪼달리면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가정 해체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것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은 목표는 딱 하나. 이재명 감옥 안 가게 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어쨌든 유지해야 되고 정권을 어쨌든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건데 지금 이것들이 코스피에 꽂혀가지고서 엄청난 거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좌파 것들이 잘할 수 있다고 제가 인정했던 거는 뭐냐면 국고 털어갖고서 돈 푸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돈 푸는 것도 못해. 지난번에 13조 헐어가지고서 소비 쿠폰 나눠줬잖아요. 그 효과 한 달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3조 풀어서 한 달간 버텼다. 앰플 주사를 맞고. 그러면 한 달 더 버티려면 또 13조 풀고 1년 버티려면 130조 풀겠다는 건데 이것들이 그 모든 부담이 우리 애들한테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재명 것들을 끌어내리는 게 그나마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는 대통령 호칭도 아깝다. 그래서 이재명이를 끌어내리자라고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정치적 목표를 딱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 정도 결기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심판선거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좌파들도 위기를 안 느낄 수 없죠.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좌파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돈을 더 풀어도 안 될 것 같고 풀 돈도 별로 없고 관세 협상에서 뭔가 좀 성과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백지 시트가 나와버리고 부동산은 완전히 죽고 그나마 있던 코스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로서는 급해졌죠. 그래서 다시 지긋들만 할 수 있는 짓을 지금 벌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몰이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내란이 있었으면 내란몰이가 가능한데 내란 자체가 없었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몰이를 계속합니까? 일시적으로 123 비상계엄 직후에 이 사태를 잘 모를 때는 저것들이 족보 언론 동원해서 내란이다 이게 어느 정도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혀 먹히지 않아요. 한덕수가 구속영장 기각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 달 전에 영장 기각됐어요. 구속영장. 이것들을 한 달 동안 보완 수사라고 하는 걸 했어. 그래서 다시 영장 신청을 했는데 또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123 계엄 직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 하나 쓴 거 가지고서 황교안 대표를 내란 선동으로 구속을 시켰거든요. 구속을 시키려고 했어. 체포해가지고. 이것도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지긋들만 할 수 있는 거. 내란몰이 쪽으로 다시 초점을 잡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란이 있었다면 내란몰이가 뭐 먹힐지도 몰라. 내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란몰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것들은 대책 없이 내년 6월 선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재명 심판이라고 하는 큰 정치 전선을 구축하고 지금 선거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심판이라고 하면 국민의힘만 심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공화당도 이재명 심판해야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자유통일당도 자유민주당도 자유화혁신당도 전부 다 이재명 심판 쪽으로는 딱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앞으로 이 구체적인 국면에 가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심판이라는 구도 속에 우리 자유파 전체가 모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과연 내년 6월 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좀 회의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사람은 대통령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정치인이 대통령 되고 싶다는 꿈이 뭐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당대표잖아. 당대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동혁은 지금 당대표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승리해서 더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한번 출마하겠다.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마음으로 이미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총선 완전히 한동훈 때문에 완전히 말아먹었는데 그때 당 사무총장을 하면서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천이에요. 그리고 지방선거 기획단을 벌써 한 보름 전에 발족을 시켰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가장 전투력 있는 나경원을 이 선거기획단 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난 2주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알아들으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라는 거지.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공천 기준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신자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투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우리 광역단체장이 17개 중에 12개가 우리 쪽이에요.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쉽게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12명 중에 장동혁, 나경원 두 사람이 얘기하는 당성과 투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면 한두 명 빼놓고는 나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사람들이 언제 도지사 되고 언제 시장 됐냐? 언제 시장 군수 됐냐? 2022년 6월이에요. 그 4년이 지나서 내년 6월에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022년 6월은 언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날 대통령에 취임하거든요.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른 지방선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의 선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지역에서도 대거 당선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12명의 광역단체장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막상 어려워졌어. 1, 2, 3 계엄 이후에 탄핵당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때 윤석열 덕분에 도지사 되고 윤석열 덕분에 광역시장 되고 윤석열 덕분에 시장 군수된 사람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돼 라고 나선 사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손현보 목사, 지금 구속돼 있는 손현보 목사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동대구역에서 했어요. 탄핵 저지 집회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 집회에 경북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가 그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연단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어. 그런데 단체장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거든. 공무원법에 위반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해. 저는 단체장이라서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발언하는 대신에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그 동대구역에 모인 좌우파 국민들과 함께 불렀어요. 이게 유일해. 그 수많은 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이철우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애국가를 같이 불렀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이철우 지사가 지금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출마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이철우 지사를 빼놓고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정말 죽다시피 한 도지사, 시장, 군수들 누구도 대통령이 어려워졌을 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 그런 자들한테 다시 공천 줘서 어디다 쓰겠냐. 정치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거할 때는 자긴 보수래. 그러면서 막 자유파 유권자들 향해서 막 호소를 해. 당선되고 나면 바로 좌파가 돼버려. 바로 기회주의자가 돼버려. 이런 자들이 지난 3년 반 이상 각지에서 시장 해먹고 군수 해먹고 도지사 해먹고 도의원 시의원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공천 달래. 잘하겠다고. 이런 데 쏘고면 안 된다. 그 당선과 전투력
당선과 투쟁력이라는 두 기준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누구보다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염원하고 있고 그게 곧 자신의 대권 도전의 관문이니까 모든 걸 걸고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내년도 6월 지방선거에 자신의 예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9개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9개 지역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 9개가 어디냐? 영남 5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충청권에 2개. 충청권 4개입니다. 4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강원도와 서울. 이렇게 꼽았어요. 그러면 9개잖아. 그럼 왜 9개냐? 광역이 17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과반은 9개예요. 우리가 9개 먹으면 저것들이 8개밖에 못 먹는 거야. 그럼 9대 8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걸 내심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한 2달 전에 나왔는데 2달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 얘기할 때는 다들 좀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좀 너무 뻥이 심하다고 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저는 9개가 아니라 10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지방선거가 그냥 생활형 선거가 아니라 이게 지역 살림 사는 사람이다 해갖고서 맨날 지역 개발 공약이나 하고 이런 생활형 선거로 가면 우리가 무조건 집니다. 왜냐하면 예산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원래 생활형 선거는 여당에서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과 당이 같은 쪽에서 제가 예산 따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하는 선거 방식이 생활형 선거예요.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저쪽에서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100점 100패. 우리는 야당은 이재명 심판 선거 구도로 딱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결집해서 투표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남권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결집해요. 알아서 결집해요.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부산시장이 불리하게 나와요. 이건 생활형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 때 부산이 국회의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10명도 못할 것 같다라고 막 급보가 날라와요. 막 한 달쯤 전부터. 부산이 무너졌다. 위험하다. 낙동강 벨트가 완전히 좌파한테 넘어갔다. 저도 걱정이 돼서 선거 3일 전에 주말을 이용해서 부산을 1박 2일로 다녀봤어요. 그런데 심각하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이 쉬도록 여러 후보들을 만나서 현장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아, 이게 우리 자유파 표가 결집한다는 느낌을 제가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1박 2일 투어를 마치고 와서 영남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낙동강에서 사수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 10개도 못 건진다던 부산이 17개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영남권은 마지막 결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결집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심판 구도만 제대로 잡아주면 중앙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내려가지 않아도 영남권 5지역은 자유우파 표가 결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구도만 만들어지면 걱정할 거 없다. 이겁니다. 이 구도를 못 만들면 다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참패했던 선거가 있습니다. 17개 광역 중에 달랑 2개 건지고 다 진 선거가 있어요. 홍준표가 당대표 했을 때 2018년 때 그때 2군데 빼놓고 다 졌어요. 2군데가 어디냐? 대구하고 경북이에요. 그것도 52%로 간신히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바람이 불면 그렇게 해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심판선거라는 바람만 불러일으키면 영남 5개는 신경 안 써도 우리가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충청인데 지금 4군데거든요.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시 이런 게 있어요. 장동혁은 스스로 대권 도전에 꿈이 있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대권 주자라고 봐줘야지.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조사할 때 장동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등이잖아. 우리 자유파 중에서는 압도적 1등이고 저 좌파 것들 중에서 뭐 정청래니 저 김민석이니 뭐 조국이니 집어넣고 조사를 해도 1등이잖아요. 이걸 충청권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왜? 충청권에서는 진짜 충청 사람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는 염원을 수십 년째 가져왔거든. 윤석열 대통령 있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아버님이 충청도 고향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충청도에 인연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청권
사람들, 충청인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충청인의 후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근데 장동혁은 뼛속까지 충청이잖아. 그래서 좀 달라요. 충청권 현장에 나가보면 장동혁 대망론에 대한 이 열기가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가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는데 이길 때 보면 영남과 충청이 손잡았을 때 이겨요. 질 때는 영남과 충청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갈라질 때 져버려. 김대중이가 4번을 대통령에 도전해서 마지막에 대통령 되거든요. 그 김대중이가 4번째 마지막으로 될 때 누구 여부와 손잡았냐? 김종필과 손잡잖아요. 호남이 충청을 갖고 간 거야. 그래서 대선에서 우리가 지거든요. 충청은 그런 면에서 선거에 이 바로미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국민의힘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인 거야. 그러니 그 자체로 우리가 영남 충청연합이 결성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장동혁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라도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은 좀 겸손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충청권 4개 중에 2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마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장동혁 대망론이 확산되면 충청권 4개 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개라고만 치고 그러면 영남권 5개하고 충청권 2개니까 7개잖아. 그럼 나머지 2개가 어디냐?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 강원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9개잖아요. 근데 제가 10개까지 가능해 라고 하는 건 인천이 있어서 그래요. 인천은 수도권은 어디나 다 호남인들이 많아. 호남 향유회가 세. 근데 유일하게 호남 향유회보다 더 충청 향유회가 센 곳이 인천이에요. 왜 그러냐? 역사가 있어. 옛날에 서부 그 고속도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그건 놓여지기 전에, 그건 김대중이가 들어서서 놓기 전에. 그 전에는 이게 충청도, 서산, 홍성, 태안, 서천, 보령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방법이 배 타고 인천 거쳐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일 빨라.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천의 인구 구성을 보면 충청 출신이 호남 출신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충청 향유회의 향배가 인천 선거를 좌지우지해요. 여기에 영남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충청 대망론이 충청권에 확산이 되면 당연히 충청 향유회를 타고 인천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10개까지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거야. 그러면 저것들이 비록 지방선거지만 저것들이 감히 무슨 재판 중진이 뭐 배임죄 폐진이 이따위 짓들을 못해요. 국민이 무섭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그때부터 이재명의 권력은 수직 추락이야. 누가 끝난 것 같은 이재명이 쳐다보고 겁먹고 사냥개 노릇하겠어요.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을 완전히 길을 꺾어놔야 된다. 그래야 무너지는 대한민국 일단 떠받칠 수 있다. 물론 그 이후 2년 후에 벌어질 총선에서 이겨서 이것들이 만들어낸 온갖 악법들을 다 우리가 다시 고치고 폐지해야지. 그거는 이제 중장기 과제입니다. 대표가 강원도는 이길 거야라고 하는 것도 그냥 희망이 아니라 나름 여러 가지 조사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태 지사에 대한 그 관심과 기대가 중앙 정치권에서 워낙 그 정도로 높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제가 12개 광역이라고 그러면 누구누구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실 거야. 경남지사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경남지사 이름 아세요? 모르잖아. 울산시장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렇죠? 경남지사는 박완수, 울산시장은 김두겸. 그런데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저 경남이나 울산에 가서 김진태 얘기하면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김진태는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해서 김진태 관련해서 제가 논평을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김진태 지사가 도청을 좀 옮기면서 그 춘천 안으로 옮기는 거죠. 옮기면서 춘천 경제를 좀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이 춘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것인데 이자가 절대 안 된다고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바람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전하면서 아니 이게 원래 수부도시라고 하는 것이 갖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요. 강원도에 춘천보다 큰 도시가 왜 없어요? 강릉도 있고 원주도 있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강원도청을 춘천에다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춘천의 도청이 좀 제대로 딱 자리를 잡고 도청 중심으로 상가들이 쫙 포진을 하고 사무실들이 포진을 하고 금융기관들이 포진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춘천을 위해서도 좋잖아. 근데 이거를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춘천시장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 황당한 소식을 제가 전했어요. 전하자마자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그럼 우리 강릉으로 저 도청 이전하자고 운동하겠다. 아니 강릉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도청 하나 짓지 못하는 춘천에 뭐하러 도청이 계속 있냐. 원주 분들도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 춘천시장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광열 전 부지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경제부지사를 3년을 마치고 우리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부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아픔이 많습니다. 이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와 시장이 한 팀이 되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최적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정광열 그 출마 예정자 아직 이제 법적으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후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출마 예정자라고 제가 부르겠는데요. 제가 이력을 보니까 좀 재밌어요. 우선 중학교, 고등학교를 춘천에서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시험 보고 한 거예요? 저희 때는 뺑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 보세요. 아직도 이 지역마다 지역 명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대전고등학교를 나와야 하여튼 뭐가 돼. 횡성에는 횡성고등학교를 나와야 뭐가 돼. 괴산에는 괴산고등학교를 나와야 뭐가 돼. 춘천도 그렇잖아. 충고를 나와야 뭐가 돼. 제 친구 중에 충고 출신이 하나 있어요. 대학 동기인데 얘는 거의 충고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 그렇게 막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더라고. 그런데 뺑뺑이라고 그러죠. 네, 추첨으로 충고 가는 게 시험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건 운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광열은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보고 우선 느꼈어. 춘천 중학교도 예. 춘천중학교도 이거? 예. 더블로 운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력이 이체로 와요. 육사를 갔어. 저도 아버지 선친이 군인이셔가지고 군인의 꿈을 갖고 있어서 육사를 가려고 했어요. 육사 가는 코스로 춘천중학교를 생각했다니까. 옛날에 춘천중학교 가면은 춘천고등학교 가면은 육사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여튼 육사를 갔어요. 육사를 가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코스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군인이 되고 싶었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나 나라의 발전 수준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또 북한의 위협도 현존하고 있었고 그래서 군인이 돼서 좀 더 직접적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 유니폼이 멋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네. 이 폼생폼사 같은 애. 네, 약간. 그래서 군인이 됐어요. 근데 육사 나왔으면 보통 뭐 장군은 안 되더라도 연관 장교까지는 가잖아요. 네. 근데 대위하고 그만두셨더라고요. 네, 네. 왜요? 뭐 사고 쳤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고는 없었고 사실은 정말 저는 군인이 좋았고 지금도 제 스마트폰 보면 얼룩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예. 이 정도로 제가 지금도 군대 애착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전투를 안 하더라고요. 아하. 그 전투를 안 하는 군대는 공무원화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투를 많이 하는 군대였으면 좀 붙어 있었을 건데 아하. 너무 지루한 겁니다. 전투를 안 하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에 그때 막 경제 성장이 되기 시작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앞으로의 주 전장은 군사용으로 주 전장은 경제다. 경제다. 그럼 내가 군화 신고 공무원 하는 것보다 양복 입고 전쟁터에 뛰어들겠다. 아하. 그래서 삼성을 가게 된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제 그때 그만두길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똥별 됐을걸?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 그 똥별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장, 진짜 전장터를 찾아서 삼성전자에 예. 입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중공으로 입사했다가 삼성중공. 그다음에 삼성 회장 비서실에서 음. 한 10년 이상 근무하고 회장 비서실이면 그 전략팀? 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래전략실. 글쎄, 미전. 그거 아주 센 데인데. 예. 그거 아무나 못 가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 삼성 미전실 멤버들을 가끔 예전에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지그들이 일주일 단위로 뭐 하여튼 뭐 세미나를 한대. 네. 그러니까 보통 기업하고는 좀 다르죠. 그건 미전실에서 10년을 있었어요. 네, 11년 정도 있었습니다. 어이구 대단하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삼성전자로 복귀했다가 마지막에 3년은 삼성 반도체 전자의 한 부서인데 삼성 반도체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팀장으로. 그 진짜 이 우리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계셨군요. 네, 우리 삼성전자가 제가 아직도 우리 삼성전자를 하는데 애플이랑 그 특허권 가지고 싸울 때도 현장에 있었고 네. 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그 가전 박람회 항상 참가해가지고 우리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저께 그 한미 팩트 시트가 발표됐는데 네, 네. 장동혁 대표가 이거 백지 시트다 네. 한마디로 일축해 네, 버렸는데 네, 네. 그 실무 협상자가 산자부 장관하는 김정관이라는 자인데 이 자가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 불공정 그러니까 공정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냥 협상 책임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정말 황당하게 들었는데 자 이 백지 시트 맞아요? 그 내용을 보면 네.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말로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계약이란 관계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했다고 볼 수 전혀 없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삼성을 잘 다니시다가 보통 가면 사장까지는 하는데 왜 부사장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 세상 일이 다 욕심처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스텝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전공이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텝 조직은 사장까지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뭐 현실적으로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래서 삼성 언론재단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또 옛날 버릇이 도진 겁니다. 왠지 재미가 없어요. 이제 좀 싸우고 싶은데 그 지루하게 한 6개월 살고 있는데 김진태 지사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강원도 와서 한번 일해볼 생각 없느냐? 아하. 딱 일주일 고민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삼성에서 주는 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만 돈이 나가 대략 그 삼성에서 받던 연봉하고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네. 받던 연봉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났어요? 5배에서 10배 사이입니다. 야, 그러네. 네. 차이가 그렇게 커요? 네네. 저기 저 사모님 계신데 괜찮았어요? 반대했어요? 우리 저 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 크게 반대한 건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또 주머니를 좀 일부 떼서 저분께 바치고 하여튼 그래서 강원도로 오셔서 몇 년 됐습니까? 3년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부지사 중에 최장기록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지사하고 얼마 있다가 붙으네요? 같이 시작했습니다. 같이 시작했어요? 네. 그 김진태 지사랑 3년간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김 지사랑 일면식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걱정도 좀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할 때 그 이미지가 있으셔서 주변에서 야, 그거 맞출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담백하고 판단력 빠르고 또 의리 있고 저는 김 지사 본인이 말씀하신 걸 제가 좀 인용하면 제 퇴임식 때 네. 저랑 한 번도 의견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김 지사를 존중하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으니까 아하. 할 말씀 다 드리고 그러고 보니까 김진태 지사가 도지사 선거할 때 제가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 유치인가 반도체 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영입한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 사람들을 좀 찾으셨고 김 지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반도체를 어떻게 앞으로 유치할 거냐. 그래서 큰 공장을 한 번에 데려오기는 힘들 거다. 그건 뭐 서로 공감을 했고 그렇다면 인재 유치부터 시작하자. 그다음에 주변의 대학교, 그다음에 중소기업 위주, 또 소부장. 이게 종합반도체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아파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부터 강원도에 만들자. 그래서 그때부터 국비 따러 다니고 프로젝트 얻어구해서 지금 한 5천억 정도의 국비와 예산을
집어넣었고요. 관련 시설도 한 7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강원도가 김 지사 출범하기 전에는 반도체에 비읍자도 없는 불모지였는데 이제는 강원도 사람 중에 반도체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구나. 아마 나중에는 큰 기업도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3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지사께서 하신 거죠.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 김진태 지사가 그만두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만두라 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만두고 지금 춘천시장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는 왜 그랬어요? 강원도 부지사를 하면서 강원도 전체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 춘천이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뭐 어디 대전역이랑 비교는 사실은 꿈도 못 꾸고 강원도 내에서도 원주보다 작고 또 강릉 속초보다 인구는 많지만 빌딩의 모양이라든가 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니 내가 알던 춘천 옛날이랑 똑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부도시는 그 도에 도청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냐면 경기도 수부도시는 수원이에요. 100만 도시, 120만 도시. 경상남도의 수부도시는 창원이에요. 이 50년간 한국 그 산업화의 허리 역할을 했던 창원기계공단이 있는 그 계획도시. 이렇거든요. 그런데 춘천은 강원도 내에 원주, 강릉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춘천이다 할 만한 게 없다. 네. 야, 이게 그렇습니다. 아주 솔직하시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네. 그래서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니던 시절의 춘천과 지금이 비슷할까? 어허. 이거는 문제다. 사실 저는 참 잘 되고 있으면 굳이 낄 필요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화가 났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바꾸는 역할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거는 해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 해봤습니다. 그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1전 1승. 선거판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아무리 단체장이라도 선거를 거치면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정치인이 정말 3D, 4D라고 불릴 정도로 저는 제가 아는 후배들이 정치하겠다 그러고 선거하겠다 그러면 일단 말려요. 네, 일단 말리는데 이미 결심하고 선언까지 했으니까 제가 말릴 수는 없고 어떤 각오로 뛰시겠어요? 제가 제대한 지는 오래됐지만 군인 출신이고 또 군대는 전투지 않습니까? 전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물론 선거법 내에서 이기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큰 전략이 있고 전략을 촘촘하게 메우는 전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짜가면서 촘촘하게 뛰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저희 선친이 직업 군인이셔서 춘천에서도 한 1년 살았다고 해요. 한 서너 살 때라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리고 제가 고려대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 다니다가 땡땡이 치고서 저 이디오피아 와서 커피 마시고 가고 뭐 이렇기를 뭐 여러 수십 번을 해서 저한테도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한 도시인데 올 때마다 뭐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사시나 싶을 정도로 정광열 출마 예정자가 한번 춘천을 이게 화나서 못 살겠다 그러고서 뛰어들었다고 하니까 정광열 출마 예정자가 앞으로 한마디만. 나 당연하죠. 예. 앞으로 춘천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예. 누구나 뭐 변화를 하자, 개혁을 하자,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출마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던 게 우리 춘천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계, 관계, 재계, 군대까지 우리 춘천에 또 군대가 많죠. 다 겪은 사람이고 또 많은 경험과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만 가지고 도시를 발전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지만 우리 춘천에 나온 풍부한 인재들 또 수도권에 있는 풍부한 자원들 이런 분들을 또 이런 자원들 함께 춘천 발전을 위해서 모으고 방향을 이끌고 제시하고 또 춘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춘천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뛰겠습니다. 네. 근데 정광열 출마 예정자 저하고 그 전에 만나신 적 있어요? 만난 게 오늘이 없는 처음이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이 처음이죠. 네. 사전에
이런 출마 예정자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듣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 왔는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몇 달 전까지 김진태 지사를 모시고 경제부지사를 했다. 그 얘기만 딱 듣고 제가 이렇게 제 특강 끝에 모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투어를 지금 합니다. 이번 1박 2일로 강원도 투어 하듯이 하는데 이 방송 보시는 그 지역의 아미고 본부장님들이나 우리 자유파 시민들께서 주위에 우리 정광열 출마 예정자처럼 모든 걸 다 갖췄다. 이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현장에서 이렇게 저를 인사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리 고성범 본부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더 좋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저희가 진행하는 아미고 모임에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그냥 현장에서 저하고 첫 인사를 하고도 이게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특히 아미고 본부장님들께서 오늘 우리 춘천의 정광열 출마 예정자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고성호 TV를 통해서 출마의 의지를 밝히고 또 출마의 뜻을 밝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춘천 아미고 동지들과의 모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